미국이 새로운 국방 전략에서 대북 억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주된 책임을 강조한 가운데 엘브리치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을 했습니다. 네,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이죠. NDS의 2006 NDS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데 북한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좀 져야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에 한미가 쭉 강조해 왔던 뭐 재래식 방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어떤 기조를 다시 한번 박아 넣은 셈인데 이 대목이 강조된 배경부터 좀 해석을 해볼까요? 일단 작년 11월이었을 거예요. 예. 이 NSS라고 국가 안보 전략에서도 강조가 되어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NDS 말씀하신 새로운 이제 국방 전략에도 강조가 되어 있는데, 미국의 방어의 이제 주된 지역은 본토 방어, 그리고 서방구라고 그러죠.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방구 방어에 집중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집을 지킬 테니까 너희 집은 너희들이 조금 알아서 지켜야 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위협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방 전략서에요. 이제 북한 핵이 이 한국과 일본의 이 자기네들이 상정한 어떤 목표를 갖다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해졌고, 네네. 그리고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위협으로는 인식을 했지만, 하지만 북한의 위협의 일차적인 방어는 한국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그동안 북한의 이 재래식 무기 위협은 한국이 많은 부분 이제 좀 책임을 지기로 했었는데, 사실 핵 위협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확실하게 이거는 막아주겠다라는 그랬잖아요. 어떤 그런 확약, 이제 소위 말하는 확장 억제에 대한 확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 북한 핵 위협의 경우도, 그러니까 한국이 조금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조금 막아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자꾸 읽혀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뭐 보는 입장에서 자주국방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얘기일 수 있고, 네. 사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핵 위협은 미국이 핵 우선이 되어줘야지 이런 주장을 가진 분들은 또 우려할 수도 있을 텐데 입장이 차 다를 텐데, 이게 이제 미국 내부 사정 어떤 뭐 전략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건가, 아니면 이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한국에 대한 요구 수준이 좀 달라진 거잖아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 많은 부분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밀어놓자라는 것은 사실 트럼프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근데 지금은 비핵화를,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사실을 인정하고 뭔가 북한에게 정책적으로 뭔가를 좀 제한하자라는 느낌으로도 읽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에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 외교를 가동하고 싶어 하는데 북한에게 지금 여러 번 그 신호를 줬잖아요. 너희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인정해 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제재를 해제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군축 회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북한의 비핵화가 어렵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북한이 어마무시한 지금 핵무기 능력을 갖다 구비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 비핵화라는 목표는 계속해서 가지고 갔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목표는 아주 뒤로 밀어놓고 아예 얘기를 하지 말고 북한으로 하여금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돼 가지고 나오냐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제재 해제를 먼저 약속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군축 회담에 들어가자고 지금 북한은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요즘은 또 군축 회담도 하자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떠한 정책으로 이게 현실화돼서 북한에게 제시가 될지 그 부분이 제일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새로운 국방 전략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보도를 소개를 하면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 국방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미국의 이번 새로운 전략 공개 이후에 그러니까 전자권 전환에 의지를 보인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논의의 속도가 붙겠습니까?
뭐 붙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갖다 보면은요, 미국의 어떤 안보 정책의 변화, 국방 정책의 큰 흐름의 변화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자주 국방 정책이 좀 이렇게 조응되어서 돌아가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NDS가 나오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사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부터 그렇고 특히 이제 2기 행정부에서는 한국이 조금 전작권을 가져가라는 입장이었어요. 한국이 어떤 적극적인 입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자주국방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전작권 환수를 원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작권 환수라는 것은 사실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좀 부작용을 줄이고 한국이 이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어떻게 이제 북한의 위협에 잘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예. 전개가 돼야 되는 것이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느냐의 차원에서 그러면은 한국군의 준비 수준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 여전히 조금 부족한 측면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 특히 이제 이 정보 자산 쪽에서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예. 뭐 그 연장선에서 이 정찰 자산이라고 그러죠. 이제 ISR이라 그러는데 intelligence, 뭐 surveillance, reconnaissance. 그러니까 정찰 자산 측면에서도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지금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이 한미 동맹 이 군사 태세가 한국 주도의 한미 동맹 군사 태세로 좀 전이되는 어떤 그런 변곡점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제가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군사적인 대비 태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좀 챙겨서 예, 저희 그 대한민국의 이 안보 태세에 허점이 발생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 보면 전작권 전환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이제 좀 바뀌어간다. 그러니까 사실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는 뭐 필요성은 당연한 것이고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거란 거는 명확 관화해 보인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뭐 그거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을 보니까 미군 전력이 본토 방어 아까 이제 뭐 분담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뭐 그 북한만 할 수 있고 자주 국방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한국이 더 북한에 대해서 더 대응을 해라 이런 뭐 주문이 쓸 수 있겠지만 미국 전력이 미군 전력이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도 집중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유럽, 중동, 뭐 한반도에서 동맹의 역할 분담에 대한 강조를 한 것인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주한미군의 규모 또 구성 같은 것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뭐 주한미군을 분명히 그러니까 한반도 방어용으로 여태까지 좀 사용이 되었다면 용도가 한반도 방어였다면 분명히 용도 변경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거 확실한 것이다. 확실해 그래서 보인다. 그게 이제 그것도 상당히 조금 불편한 부분일 수 있죠. 특히 네, 이제 네.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작년에 방미하실 때 그 비행기 타시기 전이었나 아니면 비행기 안에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우리에게 불편한 부분일 수 있다고 네, 말씀을 네, 네.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도 지금 분명히 미국은 요구를 갖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러니까 한 번 더 방위뿐만 아니라 분명히 인도 태평양에서 이 어떤 이 좀 지역 방어 뭐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은 중국 견제용으로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좀 한국에게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중국을 우리가 그렇다면은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예, 어떤 전문가들은 중국은 한국에게 위협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그렇다면 이제 대중국 견제용으로 이게 전용이 된다면 용도 변경이 된다 그러면 한국이 많이 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도 뭐 좀 숙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거 분명히 이제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한국 방어는 이제 한국이 맡아야 되는 것이고 이 주한미군의 주된 용도는 이제 이 인도태평양의 유사 상황, 대만 방어, 중국 견제로 활용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또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문제라는 것이 대북 방어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공백은 없는 것인지 이런 이제 숙제가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도 이제 그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뭐 득실을 제가 여쭤보면은 그걸 득은 뭐다, 뭐 실은 뭐다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굳이 우리 군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국 안보 상황에서 봤을 때 득실을 좀 따져본다면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계적인 흐름이 이 미국이 발을 빼는 그런 좀 그렇잖아요.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감안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그리고 주한미군을 어떤 식으로 용도 변경을 할 것인지 이런 어떤 세세한 어떤 이 정책 변화보다 우리가 큰 흐름에서 우리가 자주국방 저는 사실 자강이라는 표현을 갖다 더 쓰는데 자주 자강. 쓰는데 자강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현실인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네네. 우리는 또 그럴 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뭐 득이라면은 이런 분위기, 이런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인지를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가 자강의 어떤 기회로 분명히 삼아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자강의 기회를 삼으면서도 동맹과 완전히 절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과 미국과 지금 뭐 방위산업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지금 안보 이게 이제 안보적인 함의가 있으니까 경제안보 협력, 공급망 협력, 조선 협력, 뭐 반도체 협력 이런 게 전부 다 안보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역시 미국이 잘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어떤 동맹 협력은 또 강화를 갖다 한다면은 우리 안보에도 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근데 당장은 이제 좀 그 대북 위협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마땅한 수단이 있을 것인지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이 확장 억제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조금 약화가 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강화를 하는 어떤 노력을 갖다 지속적으로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비등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성장통의 개념, 그 성장통의 개념을 실로 보게 된다면, 뭐 어떤 리스크로 보게 된다면, 뭐 그 일환에서 그 과정에서 한국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뭔가 긴장이 휘말릴 가능성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겠죠. 그런 부분도. 근데 이제 그게 조금 국가적인 합의,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만에서 유사 사항이 발생을 했었을 때 한국이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여부부터 사실 그렇겠네요. 국가적인 합의가 없어요. 정치적인 합의가 없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거는 그냥 한국이 뭐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한국의 직접적인 이익에 관여가 되는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개입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불편한 얘기여도 이제는 이제는 우리의 조금 기조를 해야 정해야 되는 되는 것이죠. 거네요. 사실 그렇죠? 그 엘버지 콜비 차관이 이 방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이번 정부에서 그러니까 뭐 이번 정부라 그러면 그렇고 이제 한국이 조금 미국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이 어떠한 군사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잘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쪽으로는 미국이 상당히 만족해합니다. 2.3%까지 쓰기로 했던 국방비 GDP 대비 지금 3.5%까지 우리가 쓰기로 했죠. 근데 지금 뭐 궁극적으로는 5%까지 GDP 대비 5%까지 국방비로 쓰라는 것인데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지금 한국은 호응을 잘하고 있고 자체적인 어떤 국방 능력, 그다음에 방위 산업 능력, 그리고 우리는 징병제를 하고 있다는 것들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방위 역량, 국방 역량에 걸맞는 역할을 갖다 하라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단지 이제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핵무기를 갖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니까 미국이 확장 억제를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의 논의가 얼마나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 네. 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죠. 이 새로운 국방 전략 수립의 주요 역할을 했는데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을 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외교 안보 또 고위 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인데 앞으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NDS의 주된 저자는 뭐 엘브리지 콜비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군요. 예, 정책 저자와의 차관이니까. 만남이네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엘브리지 콜비가 한국이 그동안 기울여 왔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예,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피트 헥세스 이제는 뭐 국방부도 아니고 이제 전쟁부라 그러는데 전쟁부 장관 역시 한국이 모범 동맹이라는 어떤 그런 발언까지 했고 한국이 그동안 기울여 왔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NDS를 뭔가 이제 조금 팔로우업을 한다라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좀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 기대한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는 분명히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갖다 지금 투여해가지고 예,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의를 갖다 했는데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분명히 더 상세한 어떤 그런 논의가 필요한 그렇겠네요.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전략적 유연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거는 뭐 한미 사이에 예전부터 합의가 되어 있었었죠. 2006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와 이 조지 W 부시 행정부 사이에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큰 프레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이게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러면 실행에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재개함에 있어서 뭔가 조금 시발점이 될 수 그럴 수 있는 있겠네요. 그런 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NDS 발표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콜비 차관이 오늘 방한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조금 네. 주제를 바꿔서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이 자위대 기지에 한국 공군기의 급유를 허가를 했습니다. 예. 지난해를 살펴보면은 독도 인근 훈련을 이유로 거부를 했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는 분명한 변화로 보이는데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어떤 신호로 파악을 하면 될까요? 저는 뭐 좀 일본의 실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뭐 일차적인 이유는 지금 중일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많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 그리고 한국과의 뭐 국방 협력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블랙 이글스는 뭐 독도 상공을 비행했다라는 이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뭐 영토 문제라든지 역사 문제 때문에 진도가 나갔어야 할 어떤 그런 한일 군사 협력을 이제는 일본 쪽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실행에 옮긴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한일 사이에는 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이 군수 협력조차 이 협정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정말 많은 국가들과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악사라고. 근데 그것도 지금 체결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이 블랙 이글스가 일본의 아마 자위대 기지에 착륙을 해서 주류를 받았을 거예요. 이거는 군수 지원 어떤 이 협력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데에서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일 관계가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떠나가지고 지금 미국발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동맹 위기가 있고. 국제 질서 그리고 영내 안보 질서가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한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데에는 양국이 뭔가 의견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중국을 둘러싼 어떤 안보 환경이 좀 바뀌면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간의 어떤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고 이런 부분도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견제할까 지켜볼까도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게 된다면 한일 군사협력이 어떤 범위도 그렇고 수위가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을까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우리로서 또 그렇게 우호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도 경계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좀 예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각의 우려는 우리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너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지 그
정도가 너무 깊어진다면은 네. 이제 한반도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 뭐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뭘 좀 한반도로 접수한다든지 접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일본의 저의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니까 한일 군사 협력이라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한국에서 조금 정치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도가 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빨리 나가다 보면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어떤 지점을 갖다 너무 빨리 벗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고려를 하고 왜냐하면 한일 관계는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국내 정치가 절반 아니면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을 갖다 해요. 그래서 국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고려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면은 중국이 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 고려해가지고 적절한 속도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밸런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미국이 새로운 국방 전략을 내놨고 또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국제사회 이슈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